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교성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 전체 선교사님들 함께 동역의 역사를 좀 봤고요. 그러면서 아픔의 역사도 그 안에서 같이 봤고요. 우리 전대구 목사님 통해서 필리핀의 그 빠르게 변화되는 스마트 시티들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희망도 봤고요. 또 현실의 아픔도 봤습니다. 사실은 감리교에서 제가 40주년 기념사를 그 기념 역사집을 편찬하는 편찬위원장이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스톱시켰어요. 그 이유는 과거하고 현재까지 자료는 정리가 되는데 미래에 쓸 얘기가 없었어요. 미래를 저 혼자 그리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자체적으로 포럼을 해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고 방향 설정해 본 적도 없고 선교 전략을 같이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들 가운데 결과로 미래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단순한 역사 기술 모음으로 편찬을 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50년사로 좀 밀어놓고 그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맡겨진 그 타이틀은 원래 그 한국 선교의 미래였는데 물론 중복되겠지만 저는 그걸 좀 더 좁혔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의 미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제가 좀 더 축약시켜서 선교 전략 부분만 선교 사역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 전략 이야기로 또 축소시켰고요. 선교 전략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동역과 플랫폼 사역으로 또 축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 이야기, 그 동역과 플랫폼을 제가 여기 선교지 온 지 21년 차인데 10년 동안 요 사역을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미루고 이 사역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오면서 사역을 10년 동안 해온 사례를 함께 나누면서 불모지 아무것도 없고 동역도 없고 제가 북쪽에서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이 계신 그 뜨개가라오에서 제가 3대 선교사로 계속 사역하면서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앞에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한번 샘플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역의 그 뭐랄까요 세팅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플랫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동역과 플랫폼 사역을 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미래에 전략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교단을 넘어서서 또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얼마나 정말 의미 있고 유용하고 또 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 부분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집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우리 이영성 목사님이 한선지포 보고서 자료에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들에 그 내용들이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프레임이 동역이고 그 프레임이 바로 선교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가능성들을 보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 변화하고 있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전략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시대에 맞는 또 우리 선교 패러다임은 또 뭐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9세기, 18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고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와 있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뭐 5차, 6차도 얼마든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1차와 2차, 2차와 3차, 3차와 4차 사이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순간에 빠르게 또 5차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에 시작된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를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겔의 변증법 철학에 기초한 그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하면 내부의 어떤 에너지가 축적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든다는 개념인데, 이를 경제사회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차 산업 잘 아시다시피 증기구안에 의해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엄청난 산업의 변화를, 생산력의 증대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증기기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의 대량 생산 혁명이 또 이루어졌고요. 또 저희가 대부분 여기서 경험했던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컴퓨터를 대한 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접했는데, 지금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엄청난, 그때 도스를 배웠고 윈도우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시대, 플로피 디스크 큰 거 쓰던 시대에서 지금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과거의 혁명의 변화에 세기가 걸렸다면 지금 지나온 컴퓨터의 변화는 채 3, 40년이 안 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급격하게 올 거고요. 또 앞으로는 5년, 10년, 한 세기가 한 100년 이런 들어가고 10년이 가기도 전에 상당한 변화들이 빨리 올 겁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는요,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필리핀 변화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아까 전대구 목사님 내년, 후년 얘기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10년이 가도 그 얘기는 벌써 20년 전에 했던 얘기야. 10년 전에 했던 얘기야. 앞으로도 안 변할 거야.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필리핀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에 의해서 지식의 정보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생산 증대의 혁명의 다음 단계로 정보의 혁명, 지식이 쌓여 나가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과거에 학교에서 배우던 커리큘럼들이 이젠 다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내가 습득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온대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지를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 안에다가 놓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들이 고민거리가 전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머릿속에다가 정보를 넣을 게 아니라 내가 불러서 끄집어내면 되는 창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가 그 창고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창고 안에 필요할 때마다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알지 못해도 그냥 내가 말로만 부르면은 알아서 컴퓨터가, 로봇가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지 못해도 지금은 이제 언어의 한계가 이제 넘어갈 겁니다. 언어를 못하셔서 선교지에서 고민하시는 선교사님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곧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의 부분 때문에 사용을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언어로 인해서 사용 못했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변화되는데, 이런 변화보다 더 빠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정보의 혁명을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연산 처리를 한 번에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다 얻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관리되는 데 대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웨이즈를 다 쓰고 계시죠. 웨이즈는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내비게이션이 다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나는 쓸 뿐인데 나의 정보가
다 통합돼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교통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다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도로 나한테 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가지고 정말 실시간으로 교통을 감지해가면서 안내를 받으면서 필요한 곳을 가는데요. 앞으로는 기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만 하면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교통사고 나지 않을 겁니다. 기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간격을 맞춰가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교통사고는 기계 결함 자체 아니고서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 공간 능력이 이렇게 하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곳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나중에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갖고 다닐 어떤 저장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에 예를 들면 전 세계 도서관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회 도서관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내가 내 손으로 다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과 일반 우리 생활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 스마트 시티 개념이 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도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가 농장에 있지 않고선도 다니면서 농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하면서 다 재배도 할 수 있고 생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지는데 AI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저희가 감당할 그 연산 처리의 한계를 또 지식 정보를 사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는 AI가 저희가 할 일을 앞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AI와 인간이 충돌을 할 수도 있고 더 무서운 얘기는 AI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늘진 비전도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이것이 21세기 초반부터 지금께서 2차 정보혁명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바브가 이분이 이제 의장이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창한 언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 외에도 이 책이 벌써 2016년에 젖었는데 담지 못한 변화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발전이 놀랍게 2016년 이후로 또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하고는 또 확연하게 다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이 모아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에도 기술되어 있는 게 있고 빠진 게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많은 양의 정보와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간편한 저장 장소, 그리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주고 내가 필요한 대로 도와줬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이 또 로봇가 돼서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그런 삶의 변화를 또 이뤄가는 또 하나의 로봇공학도 또 함께 같이 발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 아까 보니까 그 초음속, 극초음속 그 운송수단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갖다 줄 겁니다. 그 시대가 필리핀에는 벗어날 것 같다, 여기는 언제 올 건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 옵니다. 여기는 놀라운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한참 저희 나라가 사용할 때 이 나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애플리케이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거쳐온 과정을 거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이 나라는 그거 과정 다 거치고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게 아니고요. 생략하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것을 다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 윈도우, 도스 공부 안 하고선도 지금 스마트폰 다 쓸 수 있듯이 지금 스마트폰 쓰지 않아도 말만 할 줄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사회의 경쟁력에 있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도 그래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기반 설치가 돼야 이것들이 갈 수 있는데 이런 필리핀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는 거, 남의 것도 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 시대. 필리핀에 없는 자원이지만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자원을 필리핀 사람들이 갖다가 쓰면서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하게 됐을 때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창의성인데 그런 것들이 필리핀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가능성들이 무조건 약하다, 뭐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아시죠? 이 3차원 프린트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복제 기술입니다. 복제 기술. 그래서 인체,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인체도 나중에는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엄청난 변화의 하나가 이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인데요. 이 나노 기술은 10억 분의 1m 단위입니다. 10억 분의 1m 단위인데 이걸 아주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머리카락 굵기를 10만 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단위가 1나노입니다. 그 1나노인데 지금 뭐 몇 나노에 10나노 막 이렇게 나가 20나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작은 장소에다가 칩을, 이게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과 이런 나노 기술이 우리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들은 지가 얼마인데요. 이 고전적인 전통 컴퓨터는 이 비트로 계산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측정한대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200초 안에 연산해낸답니다. 놀랍죠? 그런데요, 더 웃긴 거는 그 슈퍼컴퓨터는 일반 저희가 쓰는 이 컴퓨터의 수만 배의 속도가 있어요. 그 수만 배 빠른 그 슈퍼컴퓨터가 얼마요? 1만 년 걸린 연산을 200초에 계산해내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터넷 처리 속도가 그래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G가 나오죠. 이제 5G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그 속도의 인터넷들이 또 등장하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놀라운 속도로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요즘 배터리가 왜 개발되고 있냐. 배터리가 없으면은 무인 자동차나 예를 들면 뭐 가스를 쓰지 않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기 좀 어려웠는데요. 배터리 기술이 바로 이런 다양한 기술의 축적에 의해서 이제는 충전하는 속도와 그다음에 부피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하나에 들어있는 많은 그 에너지가 다양한 것들을 또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는 이거 여기에 지금 다 나오지 못했고 이 책에서 논할 때만 해도 다루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일어가고 있고 또 일어날 건데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과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양성해 나가는데 그런 비전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저기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아요.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선교지는 어떻게 그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만큼 같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과거 19세기 한참 현대 근대 선교가 막 이루어진 이후로 얼마만큼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선교 전략들이 논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한번 오늘 고민해 보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하여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연결, 그리고 탈중앙화, 분권, 공유, 개방을 통한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를 지향한다. 전대구 목사님이 굉장히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확 가라앉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가셨습니다. 개방성이에요. 시대는 개방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폐쇄적입니다. 선교 구조가. 그리고 함께 나누지 않고 독보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자기가 모든 지금 데이터들은 공유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개방하지 않고 폐쇄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선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나누고 개방하면 나 스스로는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변정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동역이라는 큰 고리로 개방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명화 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 교회 또 후원 교회가 더 잘 알아요. 옛날에는 필리핀에 왔을 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들 다 믿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얘기를 그들은 돌아서서 검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선교사인지를 그들은 속으로 느끼고 가요. 그리고 필리핀에 대해서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뒤떨어진 또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폐쇄적으로 살 것이냐라고 아까 전대구 목사님이 신랄하게 드러내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선교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개방이 결국 어디를 지향하냐면은 개방하는데 다시 또 모여지는 곳으로 갑니다. 개방은 했는데 그 개방이 내 안에서 모아놓은 것들을 개방했는데 이것들이 어딘가로 달라붙어요. 그래놓고 내 건 아니었는데 그거가 내 거가 됩니다. 그게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의 시스템인데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자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거 잘 사용하시면요. 선교지가 마냥 부정적이거나 또 너무 이렇게 암울해 보이지 않고요. 열려있고 무한한 가능성들이 또 잠재 능력들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개방과 연결, 그리고 그 연결된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는 시너지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지. 그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의 창출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융합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키워드로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요. 결국은 연결과 융합입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하고 하이퍼 컨버전시하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 변화하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에 이 키워드가 잘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원들과 내 자원들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나의 교회와 다른 교회와 연결되고 있는지, 나의 목회 대상지인 우리 교우들과 다른 선교사님과의 교우들 간의 교류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이 어떻게 보면 이 모임도요, 그냥 초연결과 융합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우리 선교에 나아갈 길들을 조명해 주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미시오데입니다.
이 미쇼데이의 그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선교로 생각하고 또 나의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 그 이교성 목사님이 조명해 주셨던 또 우리 전덕우 목사님이 현대 모습을 조명해 줬던 그런 아픈 역사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미쇼데이에 대한 이해와 선교에 대한 적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에 우리의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온 결과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홀리스틱 미션과 또 인카네이셔널 미션의 선교 신학적 그냥 신학적 배경이고요. 결국은 이 초연결과 초융합, 통합의 길들을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이고 개인적 선교 사역을 했다면요. 꼭 동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동역을 하게 됨으로 오는 많은 유익이요. 제가 우리 선교 포럼 그 책자의 25페이지서부터 이영석 목사님이 쭉 얘기해 주셨던 필리핀 한인 선교의 미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1, 2, 3 해가 쭉 열거했거든요. 그래서 이 열거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동역과 플랫폼이라는 선교 패러다임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나중에 이거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또 선교 단체별 선교 사역에서 초교파 선교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회복되고요. 이것을 해야 선교지가 회복되고 이것을 해야 선교의 미래가 열립니다. 이 초교파의 사역을 앞으로 우리 교단 이름 내리셔야 돼요. 우리 선교 단체 이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선교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정당성이 없고요, 그리고 선교의 의미가 사라져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교단과 교회 소속 목사님보다 더 앞서가서 그래서 선교지는 한국 교회보다 더 빠르게 더 앞서가면서 그 길을 열어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UCCP라든지 다른 어떤 그 초교파 운동을 먼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필리핀의 선교지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한국감리교, 한국침례교 이름 갖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들은 처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지만 돌아서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위치가 올랐으면은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고. 그런 일들이 더 오기 전에 빨리 저희가 함께 초교파로 사역들을 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감리교 선교사로 감리교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 안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선교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개방성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필리핀 지역, 그래서 재배치라는 말이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재배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초연결은요, 자리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도 어디를 가도 그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파송돼야 되는 개념들이 점점 이제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도 선교사일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고 선교사역이다. 그리고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필리핀 안에서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래서 지금 뭐 C게임 같은 게 왜 이루어집니까? 필리핀 자체에도 게임할 게 많은데 그러나 동남아라는 큰 시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글로벌하면서 올림픽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지역만 바라보지 않고 네트워크를 해가면서 우리 필리핀이 갖고 있는 포텐셜, 세계 선교와 동남아 선교를 지향하는 저희들의 그 전제력들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필리핀을 넘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필리핀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건데 동남아 시장에 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필리핀이 갖고 있는 동남아를 향한 선교에 얼마나 그 포텐셜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잡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자원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중심 선교 사역 내려놓으셔야 돼요. 평신도, 목회자, 여성, 실버, 그다음에 다음 세대.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아들이 6학년 때 돈을 벌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엔 제가 야단을 쳤거든요. 무슨 소리냐? 너는 정규 고과학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을 할 수 있어 돈 버는 거지 지금 6학년이 무슨 돈을 벌어? 딱 그랬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야 할 아이들한테는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드로잉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이트의 동호회에서 같이 교류하면서 나누는데 자기 그림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아이가 자기한테 그림을 보내주면서 네 스타일로 좀 터치해달라 해줬더니 이 아이가 페이팔을 오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시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해가지고 페이팔을 오픈해가지고 페이팔을 통해서 $10을 받았어요.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못 버는데요.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은 돈 벌고 있습니다.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대의 방식과 사고를 주입을 시키면요. 얘네들은 튑니다. 저희하고 대화가 안 되고요. 저하고도 대화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한국에 100여만 원이 있었는데 통장에 저희가 이렇게 해놨던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용돈 주고 세뱃돈 받던 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거를 라자드를 통해 다 샀어요.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컴퓨터, 모니터 사고.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 우리 선교사님들의 패러다임은 어디까지 왔을까? 놀라운 사실이죠. 모든 자원에 선교 사역화 시켜야 되십니다. 실버 자원들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원이십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노릇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무한한 가능성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후원이 점점 줄어든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 후원들이 널려 있어요. 다 그들이 여러분 동역자고요.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주머니는 메말라 가도요. 주머니가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선교 사역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선교팀들은 여러분을 와서 도와주고 물량적으로 또 와서 기도도 해주고 돕고 가는 그런 도우미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지를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오시는 선교팀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여러분의 사역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사역지의 개념이 from everywhere에서 to everywhere. 옛날에는 서구 교회가 제3세계, 제3지역에, 북미 또 북유럽에서 남미, 저 남아프리카 쪽을 돕는 쪽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선교의 대상이면서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필리핀도 선교하는 나라이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선교지가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불씨가 되고 한국교회 선교팀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또 자원들이 개발될 수 있어요. 요 사역이 또 중요한데요. 그 피라미드식 중앙 집권적에서 위서부터 아래로 줄서기 하는 이런 식의 또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식의 선교 패러다임이 플랫폼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플랫폼도 하나의 점입니다. 이 플랫폼들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앞에 제가 큰 글자로 했던 동역과 이 플랫폼 사역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플랫폼은 정치 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법대를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안 하고요. 심리학과를 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양한 그 목회 중심의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가 어떻게 다른 분야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융합적인 패러다임을 찾으면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하고 선교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떻게 선교적으로 NGO도 어떻게 선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는요 앞으로 미자립 교회 이런 개념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인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패러다임이 그 안에 깔려 있을까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거는 한 지역에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팀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가정을 한번 갖고 시작해 봤고요. 그리고 사역지가 커가면 커갈수록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그 사역지에 대한 투명성과 그것에 대해서 사역지가 커가면 선교사님들이 공격자가 많이 생겨요. 안티 세력이 많이 생깁니다. 호불호가 생기고 그때 그 사역지와 선교사님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 시스템은 우리 현지인인데 현지인이 절대 여러분을 방어해 줄 수 없어요. 지금 몇몇 일어난 사례들이 다 그런 동역의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산권 문제가 앞으로 떠오른 한 이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은퇴하실 때 다 됐잖아요.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고민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시면서 고민이 있듯이 은퇴 선교사들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5년, 10년에 무척 많이 나올 텐데 재산권 분배 문제로 자생권 이양 문제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크날리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의 대상인 거죠. 통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동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생활해 보니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도 모셔보고 저희 안에 25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저 정도인데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온갖 종류의 교인들이 많을까? 그만큼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하고 일로 만나면요 다 깨져요. 일로 만나서 여러분이 동역을 해봐야 씨름합니다. 회의해봐요. 회의가 되나? 안 되죠. 자기 의견들 다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참여자고 같이 쓰임받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야라는 그런 배경과 기초에 들어가야지만 동역이 됩니다. 그분들은 일꾼들이 아니고 같이 와서 사업을 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함께 예배자로 서는 동역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동역 선교를 위한 기초인데 이거 정말 여러분이 동역 선교로 갈 때 이거 붙들고 가지 않으시면 동역 절대 안 일어나죠. 깨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동역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어떤 식의 선교 플랫폼을 갈 것이냐? 선교 플랫폼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선교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 플랫폼의 의미는 한마디로 다른 사역지와 다른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건 이런 예배 회복 사역의 개념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와 의미를 찾는 예배자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중심 사역이고 저희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열방으로 나갈 자원들을 준비하는 사역의 플랫폼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앞으로 준비해서 전 세계로 흘려보내야 되고요.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앞에서 보는 이런 예배들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해서 키웠더니 이렇게 예배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시 나가서 제가 그 아이들과 했던 8년 전에 했던 사역을 이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선교사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나가서 예배를 해요. 장소도 자기들이 정했고 그리고 예배 모든 것도 자기들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원형인데요. 이런 그 DNA가 새롭게 가서 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울리치 길거리 예배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잘 심어지면은 새로운 생명들을 이렇게 창출해내는구나. 교회들이 서가는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여기 다 나오지 않았지만 25분들이 결국은 다 예배자로 섬기는, 여긴요 평신도, 그다음에 나이가 들으셔서 교단 파송 받지 못하신 분, 뭐 의사, 또 간호사, 또 사장님 하시던 분, 뭐 다양한 분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에 선교 자원화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사역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게요. 저희가 몇 개 나라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을 교류하자. 아세안으로 10개국이 하나가 되고선 따로 이민국에서도 아세안 창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지금 EU 때문에 경제적 통합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뿐이지 많은 부분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커뮤니티의 하나의 시장 안에 젊은이들, 특별히 그 안에 기독 청년들을 모으자. 근데 그거를 모아보니까요, 필리핀 청년들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 싱가포르 기독교인들, 뭐 이러면서 다 모여서 저희가 1회 때는 베트남에서, 2회 때는 한국에서, 3회 때는 저희 교회 필리핀에서, 내년에는 CM예배에서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돌면서 청년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서로 교류하고, 또 불꽃은 이 아이들이 튀는 거야. 방향성 없습니다. 만나서 방향성도 자기들이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 중에서 리더급들만 또 뽑아서 이 대화가 있기 전에 4주 동안을 선교 트레이닝 시켜요. 그 개최되는 나라에서. 그래서 4주 트레이닝을 받은 리더들이 그 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 대회를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들을 데려가서 한번 영성 집회에 참석해 보니까 놀랍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마다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는 걸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 선교 컨퍼런스에는 미션 키 리더들, 각 선교 단체장들을 인터내셔널이죠. 국제 선교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배는요 지금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빈단에 옛날에 쓰던 둘로스홀을 호텔로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가 돼가지고 그때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영적, 물적 자원들을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의료 선교팀들이 있는데요. 이 의료 선교팀이 저희 동네, 저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 8개, 하나가 빠졌는데 8개 초교파로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까지 원격 진료소를 해서 저희가 이분이 선교사 나오기 전에 5년 동안 저희하고 원격 진료를 경험을 했던 거를 바탕으로 베이스를 필리핀에 저희 교회 두면서 7군데, 8군데를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원격 진료를 해나가면서 의료 선교를 통해 자원 교류와 네트워크를 좀 일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연결해서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교 플랫폼들은 결국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결국은 또 다른 플랫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과 또 다른 선교지로 그 훈련된 자원들을 보내는 사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금 선교 훈련과 파송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또 학교에 장학생들을 길러가면서 글로벌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리더를 계속 양성해 나가고 있어요.
대학교 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요. 이거 하면서 여기 노하우와 여기서 출판되는 그 교재들을 지역교회와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자료들을 저희가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판을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카피라이트를 저희가 소유하되 공유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재를 편찬하면서도 모든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다 저희가 돈 주고 다 다운받아가지고 앞으로 바울 선교원하고 저희들과 좀 더 협력해가고 또 배워가면서 이런 훈련에 관련된 또 플랫폼들을 같이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동역 선교를 위한 꼭 기초를 세우셔야 되고 그 기초에 기반한 사역들로 플랫폼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플랫폼들을 연결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는 선교 훈련과 파송을 위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쭉 살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보면 여러 가지 시대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변화들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두 개를 저는 오늘 뽑았는데 동역과 플랫폼입니다. 이 동역과 플랫폼 사역을 잘 이루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혼자 고군분투하시고 재원과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없으실 거고요.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